ODA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저희 또 연구소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통합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협력, 공동체 이런 주제로 관심을 갖다 보면서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저희가 ODA에 대한 기획 시리즈 워크샵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기rom근 주 뵙기에 공사 박사님, 기rom근 박사님과 또 국무총리실의 ODA국 새로 시작했는데 이현주 국장님의 발표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강남 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신 우리 황홍규 선생님 모시고 한국 국제개발 협력 환경의 변화와 한국 ODA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ODA에 관련된 기획 워크숍 시리즈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해프데이 정도로 저희가 ODA 워크숍을 관련된 선생님, 정부, 학계, 또 NGO 모든 분들을 좀 섭외해서 저희가 해프데이 워크숍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 황홍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간단히 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회 회장이시고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시고 루안다 대통령실 경제자문관, 캄보디아 수상실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가의 정책 자문을 역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에 뿌리를 박은 무티드 어디 스페셜리스트 이런 거 제가 그냥 감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선생님이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연구 주제를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홍규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와 선생님이 아시아계 강릉 원주대학에 합친 거예요. 강릉 원주대학이고 국제개발협력학회를 3년 전에 사실은 황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이 NGO고 이 학교 중에 있는 분들이 준비해서 만드셔가지고 제가 개발을 하는데 국제를 모르는데 처음 회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전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사라전을 지금 마치 오늘 루안다를 잘 다니시더라고. 루안다를 잘 다니는데 거기 같이 갔던 분들이 사문 형태로 책을 쓰셨다 가져와서 봤으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고 필요하시고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황홍규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오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강릉대학교하고 원주대학교가 큰일인데 2년 전 원주대학을 통합해서 이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선 다음 스포트라이트만 빼놓고 나오고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두 번에 걸쳐 ODA 관련된 시리즈를 제가 하셨으리라 믿고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브로셔에 나와 있는 아시아 연구소의 모토 지식의 수익에서 지식의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아주 좋은 이 주제를 잡으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ODA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세계로 이렇게 수출하는 지식의 수출이 큰 맥락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초대받아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ODA와 관련해서는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두 단어 속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갔는데 코리아 디벨롭먼트 뱅크라고요. 저는 산업은행 줄 알고 들어갔더니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그 다음에 거기 그만두고 이제 케냐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2년쯤 거기서 집에 있다가 발령된 데가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한 도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전자리가 그냥 돈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몰랐었는데 한 20년 동안을 뭐 그런 관련 일을 하면서 항상 나는 지적으로 좀 우수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일이나 좀 해야겠다. 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그냥 있었는데 어느덧 하는 일이 잘하고 자라서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뭐 그만큼 한국을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일에 오랫동안 현장에서 몸을 뜬 사람들이 주변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족한 사람들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개발 협력을 실시하는 1세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역순으로 얘기하면 2004년 동안을 아프리카 루안다 대통령실에 정책 자문을 하고 왔다 갔다 했었고, 그 전에 한 3년 캄보디아 수상실, 기타 이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 정책 자문을 높은 수준에서부터 미니스트리 레벨까지 좀 나름대로 좀 여러 번 공부한 것이 경험입니다. 그럼 제가 루안다에서 처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대략 이런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저는 앞에 두 강좌 시리즈가 조금 많은 부분이 겹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좀 다른 걸 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 공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전체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마 두세 개 정도 얘기는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커버가 됐을 것 같고, 그러나 혹시 그때의 강의 못 들으셨던 분이 계실 것에 대해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강의의 어떤 초점을 학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마지막 부분이 좀 제일 좀 포커스가 놓여지리라 생각되는데, 아마 저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아마 부분적으로는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혹은 너무나 정책만 담당하고 이쪽 정책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분이 자기네들이 속한 조직에서는 그게 맞는 논리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 없이 공적 개발 공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가 하는 것을 좀 약간은 좀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좀 아주 중화단선식으로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국제개발협력 이라는 것은 20세기 산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차 대전 이후의 산업인데 1945년 이후 정안보 원조에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잘 아시는 여러분 1945년에서 50년대까지는 마샬 플랜에서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난처하면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정책적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대거 신생 독립국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생 독립을 지원하고 또 개발의 연대 속에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70년대 중반부터 이 석유 위기가 오고 또 이러면서 선진국들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개발에 대한 흥미를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에는 이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로스 데케이드 개발연대가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정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원조 에이드 퍼팅들이 가지고 원조에 대한 실증 현상을 빚는 약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이 에티오피아 이런 데를 중심으로 엄청난 비극이 와가지고 매 많은 사람을 죽고 또 이 세계의 지성들은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돈이 좀 분출되지 지불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글로벌 퍼블릭 구스, 즉 지구 환경 공공재, 지구 공공재의 어떤 문제로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 개발의 대전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개발을 위한 재학생 시대로 우리가 됐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 세계로 볼 때 사실 이제 대외 원조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조금 더 개념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원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일반적으로 AD랑 그란틴 AD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ODA라는 것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공적 개발 원조 또는 공적 원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원조라고 하는데, 원조는 공공 분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진국에서만
의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에 의해서도 상당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자선 사업에 의해서 선교적 목적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선진국뿐 아니고 개도국들끼리도 사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을 하여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동 국가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중국 같은 데가 이 어떤 이 공적 원조 수준을 굉장히 좀 수준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가 참 안 잡힙니다. 그쪽 부분이.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개발도상국에 얼마나 돈을 썼느냐 이건 국가 비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OECD, DAC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의 그 전체적인 이 대외 원조 DAC 국가에서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집계한 그 통계를 보시면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켓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경상자격으로 계산한 ODA 금액이 뭐 상당히 뭐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모일 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꽤 좀 많이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2007년에 약한 1210억 불인가 정도를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는데 특이한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1960년대에 ODA 비율이 평균적으로 DAC 평균 0.5%까지 다다랐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이상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0.31% 정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건 이제 1990년대 이후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위에 파란 것이 ODA GNI 대비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쑥날쑥하고 있고 1990년대 들어서 그래서 2005년 정도까지 사실 피크를 이뤘다가 경제 위기가 있으면서도 밑으로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 좀 올라가려고 하는 양상이고 토탈도 지금 이제 천이가 한 21억 정도 121억 불? 1210억 불 정도 이렇게까지 다다르고 있는데 그리고 외환 위기 때문에 외환이 아니고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건 사실 아프리카에 대한 ODA인데 사실 ODA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ODA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진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요인이 아직 ODA 주는 요인 속에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무엇을 주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조금은 옛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최근 표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총액 기준으로 미국, 일본, 소유국 이런 데가 많고 ODA 대비 비율, 국민 GNI에서 주는 비율로서는 북부 유럽 국가에 관련돼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ODA 관련된 통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OECD, DAC에서 나오는 이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라는 애니얼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다운해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거기에서 가져온 건데, 총액 기준으로 1115억 불이 2008년에 유출이 됐습니다. 전체 절대수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순입니다. 여기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면 대략 핀란드와 그리스 중간에 좀 될 겁니다. 대략 그리스하고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요건 이제 그러나 이제 비율로 볼 때는 그 총액과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북서유럽 5개국만이 유엔 목표치인 0.7%를 넘어서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일본은 절대 금액에서는 1등, 2등이지만은 GNI 대비로는 0.19%로 굉장히 적은 비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또 액수고 비율도 비율이지만은 그 내용에서 굉장히 좀 풍진화된 ODA,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OD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DAC 국가들이 아마 우리가 네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24
최상위 국가에 되는 겁니다. 평균적인 국가 에포트는 0.48이고 총액 대비는 0.31%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조 이러면 이건 이제 좀 약간은 좀 개발 효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원조 아니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가 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관론으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거부터 얘기를 했었고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개발경제학 쪽에서는 전통적인 원조의 저스티피케이션은 소위 말하는 투갭 모델, 즉 국제수지에서의 갭과 또 투자와 저축 사이의 갭을 메워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 저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 저축의 수단으로서 원조가 들어와서 필요한 투자를 이끌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국제수지에서의 또 완성적인 적자도 그걸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투갭 모델로서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 상당히 학계의 얘기는 엠피리컬이 별로 그렇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학계에서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많고 시민사회 입장이나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많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이드 나라 같은 경우는 분간의 에어컨 이코노미 비교에 되는 걸 보면 좀 성장 기회 효과를 비교적 정으로 발견하고 있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경우에 가버넌스, 굿 가버넌스 있는 국가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피 사크스 교수와 조셉 스미스 두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쨌든 같은 이 현재까지 금액보다 훨씬 올린다면 또 원조에 주는 방식을 바꾼다면 원조의 효과를 적어도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피리컬이 이때 조사를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좀 원조의 효과가 좀 이렇게 데이터가 쫙 나와버리면은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좋고 참 좋을 텐데 두리뭉실하게 나오고 있게 돼가지고요. 상관이 완전히 아주 미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다 또 이 정치경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주의적인 말씀이나 이런 회의가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맡은 원조 배경이 훨씬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원조 배경을 같은 분들 소개하시는 한 분은 윌리엄 미스트리라는 분이 있고 원조 자체보다 원조 효과 어느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잠비아 출신 담비사 모여라는 사실은 이제 원래 메인스트림 이코노미스트로 써야 되는 분인데 그런 월드뱅크에서도 컨설턴트 됐고 또 국제 컨설팅 포럼에도 입고 있었었는데 이분이 원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아프리카인을 시작해서 원조를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의존수만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담비사는 대안으로서 좀 창의적인 무역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인 투자, 무역 자유화, 그다음 국내 자본운용, 벤처 캐피탈이나 미소금융 이런 걸 활용하고 또 새로운 협력대상으로서 중국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논의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또 새로운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대화가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은 2000년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000년 이전에 소위 말하는 해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해년이라는 게 히브리어나 이런 전통상 50년이 되는 빚을 갚아주고 이런 개념도 그렇다고요. 빚뿐 아니고 죄도 갚아주고요. 그래서 해년 운동이 좀 빚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빚을 좀 탕감했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 인류가 좀 새로운 측면을 좀 맞아보자 이런 운동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운동 또 1990년대까지의 개발계에서의 어떤 논의들이 농축된 것이 일종의 밀레니엄 디벨롭먼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2000년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에서 8개 항목 그다음에 대략 합해서 약 한 80개 정도 세부 실천 항목으로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2002년에 몬트레이, 멕시코 몬트레이에서 OECD 국가들 중심으로 몬트레이 회의가 열려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0.7%의 가이드라인, GNI를 대비 0.7% ODA를 줍자는 얘기가 몬트레이에서 강력하게 촉구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OECD 월드뱅크,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2003년부터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3차례 열렸습니다. 한 차례는 2003년에 로마에서 열렸고, 그 다음에 2005년에 파리에서 열렸고, 2008년에 아크라에서 열렸습니다. 가나의 아크라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원조가 개발을 어느 정도 이끌어줄 수 있냐, 혹은 원조의 누수를 없애고 실제로 원조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어떤 식으로 이게 전달시키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지표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05년에 그랜데일 G7 회의에서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를 해가지고 최빈국들의 그 HIPC 국들을 선정해가지고 이 빚을 좀 탕감해주는 그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 총계 나중에도 이제 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빚들이 많이 탕감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운동의 결과가 2005년의 그랜데일 회의 G7 회의에서 사실상 결실을 보면서 지금 상당한 그 혜택을 지금 아주 최빈국들, 이 헤브린데티 포리스트 컨트리스 HIPC 국가들이 상당히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이제 도하 디클레이션 같은 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2011년에 서울에서 HLF4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근데 저번 HLF4는 상당히 개발협력계에서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될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그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HLF3까지 얘기가 원조의 효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 effectiveness, 그러니까 조직 원조를 여하이 잘 전달하느냐,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또 상당히 포커스가 인권,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LF4에서는 그걸 한 단계 넘어서서 원조가 그 나라의 경제 개발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군대가 되고 군대를 통해서 인권이 형성되는 이런 논리를 좀 만드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해서 또 이런 Development Effectiveness를 그 HLF4에서 좀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이 전체적인 파리 디클레이션과 아크라 전례에 잠깐 말씀드리면, 파리 선언에서의 그 구체적으로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트라이앵글러 프레임워크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 5가지 그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데, 원조의 오너십을 좀 강조해줍니다. 오너십은 원조를 받는 국가, 수원국, 즉 리시피언트 컨트리들이 그 원조에 참여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됩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원조라는 게 사실은 뭐 받는 사람 생각을 하고 던져놓고는 만족하고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파트너 컨트리 오너십을 좀 이렇게 좀 올려주고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 얼라이먼트 마찬가지입니다. 얼라이먼트도 그 나라에서 필요한 프라이어티, 그 나라의 디벨롭먼트 프라이어티와 온라인에서 원조가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프로젝트성보다는 프로그램 형식의 어떤 지원을 해주자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영국이나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상당히 그걸 많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모니제이션은 이거 원조 주는 나라들끼리 좀 경쟁하지 말고 서로 좀 의사소통하고 이러면서 서로 얘기해가지고 좀 예산을 좀 중첩되게 사용하지 말고, 또 그냥 각자 그냥 남에게 알리지도 하지 말고 잘 협의해가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하모니제이션의 문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원조기관들이나 원조 담당자들이 이 국제적인 어떤 그 미팅이나 도너스 에이전시 미팅 같은 데서 참 화목하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좀 후진 중에 하나가 그런 점에서. 네 번째가 managing for results, 결과 위주로다. 다섯 번째가 mutual accountability, 그러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만 너희들 써보는 이 뭐니 이러지 말고 주는 사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실내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문제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아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Development Effectiveness 컨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각을, 오늘 사실 얘기가 이제 원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조는 뭐라는 겁니까? 제3세계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원조라는 것은 사실은 전체 핵 속에서는 굉장히 적은 걸 불과하다는 얘기죠. 근데 국제사회 전체가 막 전부 다 원조 만드는, 원조가 안 돼서 안 되고 원조를
잘못 써서 이렇게 원조가 부피를 조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그 매크로 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DA를 좀 잘 추진해가지고 지금 뭐 충분히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조사 디벨롭먼트 다 된다, 뉴란 DB에서 디벨롭먼트 된다는데 이 전체 작동 그룹 중에 원조의 비중은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의 유리한 무역 환경과 무역 레진, 트레이드 레진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DDA가 실제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타결되기가 참 힘들다면 선호직 기관에 이게 멀티래터럴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걸 잘 아시다시피 한없이 이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그 A 자체를 조금 디벨롭먼트 이펙티브 하기 위해서는 좀 A for trade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이건 조금씩은 DDA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이코노믹 그 어떤 엔바이러먼트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A만큼이라도 트레이드, 인테이블 오브 트레이드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 for trade라는 그 기차에서는 네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 협력, 그러니까 무역 관련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간접 자본 지원, 그래서 사회간접 자본을 통해서 도로, 철도, 통신 등 무역을 조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외부 세계와 그 나라를 연결하는 이런 어떤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가 생산 능력 향상 지원.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지원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WTO 체제하에서 대한중심 부문과 탱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관세를 인하하는데, 실제로 관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피해가 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조금 그 과도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AD 포트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서 말씀드린 전체 자본 흐름 중에서 원조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이런 테이블을 보시면 여러분 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07년에 세계적으로 요거는 그 글로벌 디벨롭먼트 파이낸스라는 IMF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잡지에 나온 연간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요. ODA라는 것은 사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역시 그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고, 두 번째가 개도국 그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서 송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D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개도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ODA만 생각하고 있는데 훨씬 큰 틀을 바꿔줌으로써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WTO, DBA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것 자체만으로 능선 아니고 그 금액조차도 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0.30%가 이루어지는데 가이드는 0.7% 올린다는 것이죠. 해봐야 리미턴스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미턴스 조장 크게 해주고 해외 취업을 많이 시켜주고 또 무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FDI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좀 아까 보여드린 표를 테이블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데 여기 재밌는 표 하나가 사실은 경제 위기가 있었고 난 후에 여기 마이너스 57.1 돼 있는 거 있죠? 오른쪽에 보면 여기 뭐냐면 넷 포트폴리오 아웃플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해서 후진국들이 사실은 선진국보다 훨씬 타격이 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빈국들은 중진국 중에 일부는 상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건실하게 좀 버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도 ODA라는 것은 이게 ODA입니다. 이게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매크로 이코노믹 그 애트모스피어를 좀 좋게 만드는 것이 ODA보다는 좀 훌륭한 겁니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ODA 플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그 현황과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먼저 수령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1945년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1999년까지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무상원조를 많이 받았고 나중에 무상원조를 통해서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시설을 많이 건설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획기적으로 사실 원조 수령국에서 원조 공유국으로 바뀐 정말 획기적인 나라죠. 그래서 무상이 대략 127억 불을 받았고 유상이 한 300
330억 원을 개발하는 걸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적 개발 원조를 실제로 남에게 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기록을 보면 1960년대에도 일부 우리가 그 후진 사람들을 데려다 한국에서 교육시킨 게 있습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했던 것은 다 국제기구의 돈이나 선진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던 장소만 제공해줬던 겁니다. 컨텐츠를 제공해줬다기보다는 또 그 내용 조차를 가지고 선진국에서 매뉴얼화된 걸 여기에서 오퍼해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내용을 이렇게 전달한 효시는 KDI에 있는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서 소위 말하는 디벨롭먼트 익스피리언스를 좀 세일하기 시작한 1984년부터입니다. 1984년부터 시작해서 KDI가 최초의 TCD가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그러니까 남남 협력을 이루어서 저걸 주는 것이 우리 돈으로 하기 시작한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4년에 약 9,300만 불 정도를 줬었고, 1987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면서 좀 뭔가를 좀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다 해서 경제개발협력기금 EDCF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금에서 그 자원을 마련해서 이 관리를 수출입은행에 줬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수출입은행에서 이 양호성 차관을 오늘날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에 무상 원조 제공 기관으로서 이제 코이카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제3기는 사실 금년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이제 사인하고 실제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우리 OECD 대학 멤버로서 효과를 발휘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대학 회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째 회원국이 됐고 뭐 신문지상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뭐 최초로 OECD 자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이 엑사이팅한 모니멘트한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변화됩니다. 한국 ODA를 대략 보시면은 이 왼쪽에 보시는 그 표를 대략 보시면 아직도 퍼센티지를 볼 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0.1%를 확실하게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0.1% 2005년에 넘었은 거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라크 지원하고 이런 겁니다. 이라크 지원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거고, 이제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1.1% 정도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커미트먼트 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아까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도 우리가 경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퍼센트는 훨씬 높거든요. OECD 네크라고는 하지만은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아직도 뭐 최고 꼬라비입니다. 한참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굉장히 뭐 좀 빨리 증가되고 있고, 또 그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가 커뮤니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앞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머징 언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ODA 추진 체계는 그동안 저 위에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ODA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둘이 긴 싸웠습니다. 현재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유상 차관을 좀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기관을 기획재정부의 경제협력국 이런 게 있죠. 그 밑에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저걸 했었고, 외교통상부는 사실 국을 만든 지 몇 년 안 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그래서 개발협력국을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1991년부터 코이카를 만들었어요. 코이카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뭐 사실은 유상과 우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상의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양호율이 80% 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뭐 이 소위 말하는 그레이스 피리드 혹은 반응 피리드에 있다면 한 10년 주고, 그다음 이제 이자도 5년도 안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내는데 뭐 30년 이렇게 그날 상황하는데, 뭐 이자율이 뭐 1.2%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날 때까지 상환할 때까지 따져보면은 커머셜하고 비교했을 때 80 몇 퍼센트 정도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는 게 10몇 퍼센트예요. 그래서 사실상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뭐가 다르냐? 그럼 이제 이 기획재정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금융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돈을 리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들처럼 퍼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이쪽은 막 퍼주는 걸로 돼 있고 이쪽은 뭐 잘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코이카의 뭐 이 총재나 뭐그 고위관직자들 국회에 가서 증언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당신들은 어쩌녁에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본 적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퍼줘야 되느냐? 이게 퍼주다는 말에 그냥 늘 간절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 동네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국익과 실익을 좀 챙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같이 이제 제3자를 보기에 굉장히 차이가 뭐냐면은 가상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 자금을 관할권을 기획재정부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게 대략 한 1년에 한 30짜리 정도의 그 국제금융기구의 파견권을 저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무원들 인사석처나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일단 외교부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좀 자기네들 몫이 줄어들고, 또 계획재정 측에서 이건 금융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문제다. 이쪽에서는 안 된다. 이거 막 싸우는데, 전체적인 세계의 추세는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이런 구조가 사실 전 세계를 거의 없거든요. 일본이 사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가 3년 전에 유자이카에 가지고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무상 쪽으로 통합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밀리는데, 대외 논리는 밀리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좀 논리가 정확하고, 너희들처럼 우리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경제개발 단계에서 돈을 받으면서 무상보다 유상을 훨씬 한 3배쯤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걸 잘 활용했기 때문에 된다. 돈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거 같은 이상한 어떤 경제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 싸우니까,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디가 이제 우리가 DAC 국가도 듣는데, DAC에서도 권고하기를 통합적인 어떤 체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겨우 몇 년 동안의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겨우 입법화를 했습니다. 입법화를 하고 사실은 그 입법화한 것을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금년 7월 26일입니다. 2010년 7월 26일이어야 말하자면 대외협력법 그냥 좀 정확히 또 잊어버렸습니다. 시행령. 이게 금년 7월 26일부터 발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최근에 건데 딱게의 제일 위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게 그게 참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군중리가 위원장이고, 13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고, 민간위원으로는 코이카 이사장, 수출은행장, 그 다음에 플러스 6명이에요. 시민단체 2명, 학계 2명, 경제계 2명. 그럼 언제쯤 금융장 하는 어떤 고위직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안 만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이번에 7차입니다, 7차. 24일날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위촉된 지가 한 7개월쯤 됐는데, 아직 한 번도 회의가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임명장도 못 받았습니다. 공중도 자꾸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라는 걸 놨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원이 많습니다. 또 그 밑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공총실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인원이 정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파견받아가 이제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이현주 국장님 같은 분은 지금 아주 그야말로 진짜로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총시장이 원래 이게 힘이 없잖아요. 손발이 없잖아. 입만 있고. 주먹도 없는 데라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또 이쪽은, 저기는 주먹이 센데고, 기획재정부. 돈도 많고. 여기는 아주 손발이 털이 터져 있는 신경망이 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공총시 제 역할을 하려면 상당히 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개발 원조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흑인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흑인성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1인당 GNI 대비 비율이 탁월하게 낮고 0.1%를 넘어본 적이 2번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2000년. 두 번째는 양자 다자간 구조에서도 저게 사실은
훨씬 이 많은 비중이 이제 사실은 그 양자간 구조로 좀 더 돼야 되는데, 다자간이라는 게 국제기구 출연기금입니다. 저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유무상 원조에 비교해서 너무 무상 원조의 비율이 낮습니다. 근데 유무상 원조도 요걸 비교했을 때 63대 37입니다. 이것까지 집어넣어 버리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액수를 보시면요. 이 다자간 금액까지도 사실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면 우리가 무상원조의 비율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돈을 얼마나 컨트롤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보시면 요게 기획재정부에서 만드는 돈이고 요거 두 개가 외교통상부에서 만드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유사한 금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대기업 작품의 흐름이 사실 ODA라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이제 이 프라이빗 파이낸싱 즉 FPI 나로스가 67%고 그 RO 오피셜 프로그스가 2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개도국으로 가는 돈 중에 민간 부분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중국으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ODA 만든 이건 조금은 좀 고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점점 선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1998년에 86%였는데 지금 62%고, 아프리카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제일 못 산 나라가 있는데 확산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 경제 기반 충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은 주로 이제 교육 이런 쪽이고요. 경제는 도로나 이런 공장 건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력 지원보다는 저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고 앞서 다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슬라이드가 몇 개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을 한국 공중 원조 체계에 대해서 슬라이드보다는 제가 말로서도 많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ODA 증액 전망인데요. 저희들이 그 DAC에 가입하면서 공입한 게 2007년에 0.07%였었습니다. 당시에 GNI 비율이. 이걸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 2009년도 1년의 우리나라 그 예산이 ODA 예산 1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012년에 0.15%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GNP 증가 추세와 또 비율 증가 추세를 한 3조 5천 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적지만은 이게 증가된 속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돈을 쓰지는 못해요. 어떤 면에서. 그 ODA라는 게 그냥 돈 달라는데 그냥 빌리고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나라의 어떤 효과성도 보고 이게 지금 잘 관리되고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려면은 상당한 사전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사후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서 제대로 된 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첫째는 이 금액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0.15% 달성하는 확률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 저항이 굉장히 크고 또 액수가 퍼센티지로서는 별거 아니지만 1조에서 3조 5천억 이렇게 3년 만에 늘어나고 이거는 사실 눈에 띄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돈이 잘못 오용되거나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어디 전문가도 없고 기관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지금 어디 핸들링 하니까 뭘 많이 만듭니다. 저 연구소, 기관마다 국제개발협력센터 만들고, 교육, 과학기술 말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근데 제대로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데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저 목표를 향해서 0.7%를 향해서 우리가 좀 2025년까지는 사실은 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과연 얼마나 가능한 건지 조금 회의적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항상 잘 아시다시피 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냥 훅 바람이 불면 또 스톱하고 그쪽으로 돌려야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8년을 기준으로 ODA를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ODA
사실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비율도 제일 높습니다. 또 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 너무 적은 나라니까 좀 비교할 만한 나라가 스웨덴인 것 같은데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우선 그래프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확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들이 주느냐는 얘기거든요. 여기 한국이 중에 스웨덴입니다. 그래프상 확 차이가 나죠. 요게 제일 그 가난한 나라 요겁니다. 요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어퍼 미들 인컴이 요거고 이게 로우 미들 인컴이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주냐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뭐 자원도 많고 한국 가깝고 뭐 지리적으로 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스웨덴은 조금 많이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저 힌두가 많은 것은 저는 사실 이제 이 CSO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무슨 위기 같은 거, 긴급보 이런 것들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되는데 일기와 같은 항목상으로나 국가별로나 어떤 지역별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기호를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작년과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우선 당연한 얘기고 우선 한 금년을 쓰는 겁니다. 혹은 뭐 1, 2년 이렇게.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달에 11월 12일, 12일 G20가 열리고 그 G20의 그 중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디벨롭먼트 아젠다입니다. 이거는 뭐 G20 내에서도 디벨롭먼트 아젠다를 다루기를 희망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체국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보이스가 그걸로 알려가지고 굉장히 설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국가들은 뭐 왜 G20가 이걸 해야 되냐고 프랑스 이런 나라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좀 조그만 거라도 좀 하나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2017년 HLF 포인데 원래는 그 서울에서 열기로 했었는데 결국 부산 노획기를 하고 있고 이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무슨 제가 부산이라고 써놨는데 HLF4가 연결되는 선상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개발 계획, 디벨롭먼트 서클의 그 어떤 하나의 중심 아젠다를 다루는 지역으로서 지금 우리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의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참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G20 준비단하고 회의도 몇 번 했었고 또 학계에 관련된 회의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뭐 월드뱅크나 ADB 관련된 라운드테이블 세션 이런 데도 좀 가봤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아직은 학계 전반이 이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숙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후속 세대들은 지금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거 첫째 또 영어도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는 저 세대만 해도 랭귀 베리어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아젠다를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의 엑스퍼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제가 한국적 시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이 뭐 한국이 60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경기 개발을 했고 이것이 뭐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이거밖에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떤 핸디캡이 있고 환경은 어떻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국가 주도적인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대화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젠다 세터로서 역할을 과연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고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너무 한국적인 거 서울 이니시어티브 끄집어내려고 막 정치적으로 이런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G20 기획단이 막 이 공무원들 늘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가는 내야 되거든요. 코리아 이니시어티브, 서울 이니시어티브를 막 뭔가 하나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무리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명제가 사실은 디벨롭먼트 이펙티브니스인데 과연 디벨롭먼트 이펙티브니스로서 한국에서 사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험, 한국 속에서 뭔가를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 학술적으로나 뭐 저도 뭐 현장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우리가 가진 특별한 무엇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가 그렇다고 얻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다양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매여 있고, 우리는 딱 보면서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암묵적 지식, 그 패시브 knowledge를 explicit knowledge로서 남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학술적으로 엮어서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이 재경부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그 모듈화를 하고 있고, 표준화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좀 셀링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그 나리 쉐어링 프로그래밍의 속에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봐서 8가지, 또 작게 봐서 22가지, 뭐 이런 식의 발굴을 해가지고 KDI 중심으로 지금 뭔가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가보면은 우리 사실은 경제정책 개발연대의 주역들이시라는 당시에 뭐 당당하신 마스터마인드들도 제가 모시고 외국도 가보고 분들하고 컨설팅을 해봐도 참 뭔가 안 나와요. 정확하게 그들을 설득할 만큼.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의 이렇게 도표와 차이점에 대해서 모아하는데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여기서 임플리멘트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가 주지 못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건 이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개발 경제학의 서클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이한 상황 속에서 막 그만 흔들어가니까 이게 설득력이 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 이펙티브니스 과연 얼마나 없는가 하는데 좀 이따 다른 프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는 것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주도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ODA 부산 기준으로 해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나가고 있는, 집행되고 있는 돈이 5%입니다. 이 서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10% 넘습니다. 20%, 30% 이래 넘는데, 너무 그냥 정부 부처에서 그냥 이걸 끼고 앉아서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또 정치의 일관성도 좀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조 증액에 대한 이민적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받아내서 G20에서 GHLF4에서 남들의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구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상으로도 주고 제도적으로도 결국 양호 정책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한국이 그 나라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주장하는 건 이거거든요. 식민지를 했던 나라가 아니다. 우리 식민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을 침투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라. 또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개도국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있는 거냐? 그렇지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GSP 같은 거,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요. 이런 후진국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양어제도, 환율을 관세를 낮춰준다든지, 시장 오픈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코리안 GSP가 없거든요. 미국 같으면은 아고아 예가 있고요. African Growth Opportunity Ac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의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GSP를 우리 어떤 다른 형태로 2000년대 버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좀 그거로 인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국 사람들을 우리 고용시장에 오픈해가지고 좀 충원하고 쓸 수 있는 제도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 산업연수생 제도 이런 게 시행되고 있지만 그건 다른 목적입니다. 철저히 우리만을 위한 목적이고 이런 어떤 개발협력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뭔가 이 개도국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한국이 그런 어떤 남남협력의 ODA 선구자적 국가로서 뭔가 내세울 만한 제도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G20 이전이라도 뭔가라도 이 정책 제안에 대한 가시적인 얘기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제시해야 그래야 우리가 좀 알바리 쓰는 거지. 우리는 하나도 없으면서 선진국들 그동안 너희 경험들을 해가지고 후진국들이 개발만 해도 책임은 너희다. 너는 너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할 말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단계적인 얘기라는 좀 중단계적인 과제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좀 돈을 좀 지속적으로 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5년까지 0.25%.
이까지 같은 것도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여튼 조속한 시일에 0.7%를 향해서 우리가 좀 나가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죠. 미국이나 일본은 워낙에 적은 액수라고 하여튼 금액이 크니까 그런 데서 그냥 익스큐즈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액수를 좀 올려줘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조정자의 역할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하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ODA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21세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ODA하고 PKO, Peacekeeping Operation, 그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뭔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무상원조의 비중을 좀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상원조라는 것이 좀 너무 좀 안약한 것 같고, 사실은 주라고 확실히 해야죠. 조건 다르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구속성 원조 비율도 축소해야 되는데, 구속성 원조 사실상 우리나라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고, 그냥 구출하는 것 때문에 프로젝트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합니다. 그런데 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우리가 대학에 가입함에 따라서 국내 원조 조달 마켓 시장을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속성은 그렇게 남을 통해서 이룰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조달 마켓 자체가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선진 조달 시장이 다 그냥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민간 컨설팅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월드뱅크나 ADB나 이런 데에서 개별 회사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프로젝트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을 육성하는 것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전문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는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일도 시작했지만, 일부는 이런 개발 프로젝트 컨설팅을 통해서 한국적 이 컨텐츠를 하는 국제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최민국 지원에 집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이카 같은 데 이 사무소, 이집트에 사무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사무소 있다고 세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런데 지금 사실은 기관 직원을 위한 사무소지 나라를 위한 사무소가 아니고 ODA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난센스거든요. 또 조금은 우리도 좀 많이 좀 다양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빈국을 향해서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까 유상에서 말입니다. 양호성 비율이 80%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유상 원조를 좀 받아갈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HIPC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빚 많고 제일 못 산 나라는 제외되어 있어요. 받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한 30개 이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적어도 로우 미들인컴 정도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디벨롭드 컨트리스, 그다음 리스트 인컴 컨트리스들은 벌써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그것들을 고쳐야 할 것 같고요. 또 저는 늘 저뿐 아니고 우리 디벨롭먼트 서클에서는 얘기하기를, 저거 ODA를 가지고 국익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게 조금 점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21세기 하려면은 저 정도이고, 우리가 GDP 0.1% 혹은 잘 봐야 at most 0.7% 정도는 그냥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조 정책의 집행 체계를 좀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과도입니다. 이제서 겨우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치자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우선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좀 유지해보고, 그러나 이제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영국처럼 DFID 같은 것처럼 별도의 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는, 제가 주장하는 논리는 금액이 많고 이제 금액이 적었는데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청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논리는 그게 아니고 일의 행정 수요의 수혜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ODA 행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는 저 멀리에 계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이거든요. 따라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국내만 보는 사람들이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말하자면 로봇을 위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된 사람, 내 이익보다는 세계의 어떤 아픔을 더 가슴으로 먼저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조직된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의 조직으로서 만들 때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ODA를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원조 집행체계가 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층을 만들어서 그걸 나는 외교부에 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 놓으면 더 안 되고, 그건 그냥 별도의 조금 뭐 대통령 밑에 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지. 아이고, 사실은 뭐 기재부 뭐 유사원 먼저 만들었다고 막 외교부에서 따뜻하다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무사원조의 가장 큰 적은 대사들입니다. 한 대사들은 뭐 무슨 그걸 뭐 자기 외교 수단으로 여기니까 앰뷸런스 안나 소방차 사주는 대신 그랜저 사가지고 수상합니다. 뭐 국무총리한 대통령한테 갖다 바치는 게 훨씬 외교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도 에코스 이런 거 사가지고 대통령이나 수상 드립니다. 기획국에서. 그돈 가지고 사실은 앰뷸런스 사고 또 소방차 사고 하는 게 스쿨버스 사는 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굉장히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벨롭먼트 NGO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이게 시민사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실 시민사회 만능에 빠져서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협상국에 하면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발 NGO들이, 특히 국제 개발 NGO들이 너무 큰 돈을 쓰고 너무 많은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인재들을 가장 훌륭한 인재들을 좀 꽉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문이 투입해야 또 뭐 월드 비전 이럴 때 막 돈 되게 막 케어 이럴 때 아침 되면 뭐 좋은 차 몰고 가느라 막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 그 일대에서 공무원들 버스 타고 다니고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능력 있으면 이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의 대부분 차원이 이게 뭐 원조단체 위주로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정부는 점점 무능력해지고 그럼 이제 원조단체에서는 계속 이쪽 정부 욕합니다. 쟤들은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의욕도 없다. 그럴 수밖에. 근데 물론 여기 올려줘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안 되면은 여기에서 그 공급 체계나 리크루트하는 걸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못하더라도 그 나라 자체의 프로그램 속에 돈을 줘가지고 투입을 해서 잘하든 못하든 막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막 그냥 하도록 하고 옆에서 이렇게 원치만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행정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일단 자기 거 되면은 절대 안 내놓잖아요. 자기 영역을. 그러니까 이게 원조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지가 다 하려고 해요. 돈도 내가 갖다가 가져다가 내가 직접 현장에서 누구까지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나라의 어떤 집행체계나 이런 게 왜곡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특히 5%밖에 안 되니까 구성 쪽에 훨씬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지만은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시민사회 또한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선진국 시민사회단체와 개도국민 로컬 NGO들 사이에 완전히 하이라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완전히 무슨 각과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외국인 의사결정자가 만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 정부가 뭘 못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월드뱅크에서 한동안 디벨롭먼트 플래닝을 만드는데 너무나 이게 밑으로 트리플 다운이 안 되니까 그럼 포버티 리덕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PRSP라는 포버티 리덕션 스트래티지 프로그램인가 뭐 이런 걸 한동안 굉장히 보조했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은 도너 에이전시, 시민사회가 들어와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리스트 인감 컨트리에서 그거 만드는데 3년, 5년, 10년 걸립니다. 왜냐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네라 저래라 이거 결정을 못해요. 캄보디아 제가 캄보디아 수상실에 내가 2003년 6년 정도 왔다 보니까 PRSP는 끝나고 1차입니다. 그러니까 PRSP만 너무 또 포버티 리덕션만 하니까 그런 걸 했더니 EDPRS로 바꾸라 했습니다.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앤 포버티 리덕션 스트래티지. EDPRS로 바꾼데 우리 1차 고객은 뒤에 끝나면은 끝날 때 3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2차 고객이 바로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 같은 데는 12차가 13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7차에서 끝냈지만. 근데 이 연결을 우리가 뚝 끊어져버려요. PRSP하고 EDPRSP 하는데 3년도 넘어버려요. 뭐냐? 개발 NGO들 때문에. 국제 NGO
잘 모르면서 와서 아는 척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래서 심리사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평 원도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고, 뭐 아시아인도 소위 목표 중에 하나인 지식의 수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조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라니 쉐어링 프로그램입니다. 저 라니 쉐어링 프로그램 KSP가 이제 이 기재부에서 KDI를 시켜서 우리 한국 개발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소프트 강국으로 되고 여기서 발굴된 걸 가지고 하드웨어가 들어가다 이렇게 뭐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일종의 무릇 지원해줘서 걔네들이 잘 살게 해주자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는 어떤 부실 만들자 이거는 사실은 이건 국가 전략이거든요. 뭐 뉴 임페리얼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럼 과연 KSP가 서브스턴스가 있느냐 우리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생활운동. 저는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통계를 듣다 봐도요, 우리나라 생활운동을 시작해서 뭔가 농촌이 모빌라이즈 되고 뭔가 움직임이 달라지는 사실인데, 그를 통해서 농촌의 분해 현상이 촉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함성을 바꿨는데, 그 이전에 이미 농촌에서 막 그냥 이탈 현상이 얘가 일어나다가, 도로가 뚫리니까 더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함성은 바꿨는데 사람은 없어지는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공헌 수단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계약화할 수 없을 만큼의 미미한 진짜 입쓰는 만큼밖에 그건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새마을운동 이래가지고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새마을운동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어떤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새마을운동의 전형은 뭐 앞에 사실은 스리랑카의 이 종합농촌개발, 소위 말하는 인티그레이티드 루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70년대에서 1960년대. 그 이전에 사실은 이 키부스 운동, 그죠? 그 이스라엘 키부스가 있었고, 그 이전에 덴마크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만이 아무도 그런 존재하지 않는 우리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세일즈하는 난센스가 특히 이렇게 이파리 세계인이 파란 거에다가 한국말로 세마을 써가지고 노래까지 그대로 새벽 정리 훈련대 하면서 홍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난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뉴 임페리얼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한글 알았습니다. 서울장에서 뭐 이게 인문학연구소에서 무슨 계시면 제가 혹시 말 실수할까봐 저는 걱정인데 찌라찌라 저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이거는 난 디벨롭먼트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내가 보게 되는 코미디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말을 기록하는 매개 수단으로서 한국이 우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건 있을 수 있겠는데 난 조금은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일이고 그거를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학궁에서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말을 쓰는데 이란 말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란 말로 쓰고 이란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초학궁이 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순간 우리 한글 유수성을 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고 또 옛날에 원세계가 한때 뭐 중국의 공용어로 한국어로 쓰려고 만들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이게 좀 임페리얼리스트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형 원조라는 것이 갖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원조는 가장 그들에게 호혜적이고 그들의 개발에 그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모든 조건을 없애버리는 것이 한국형 원조이지 한국에서는 그대로 거기다 실으려고 하는 게 한국형 원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국제적 규모에 맞고 가장 시혜적이고 가장 그들의 필요성에 맞춰서 주는 거 그러면서 우아하게 간섭하는 거 그 정도가 한국형 원조지 우리가 그대로 1960년대 70년대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막 잔소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더욱이 디벨롭먼트 이코노미스트, 디벨롭먼트 서클에서의 어떤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까 이 과연 한국이 그러면은, 이건 과연 얼마나 이 커미트먼트 투 디벨롭먼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스코어를 볼 때 한국이 이런 차이가 뭐냐? 제일 밑에 항상 차이 나죠. 여기 구체적인 그 인덱스를 이게 이 형국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벨롭먼트 이펙티브니스가 굉장하고 우리가 어떻다고 막 국내에서 막 떠드는데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제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한 2시간 5분 정도 같네요. TV인가 우리가 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저희가 한 50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좀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깔아서 해가지고 좀 묶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세이브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Q&A 해주시죠. 네, 앉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지켜주셔서 많은 신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새로운 정보경 어디 모델과 지식을 공유해서 나눠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 정부 어리석는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특히 이제 유럽 좀 잘못 사는 나라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을 잘 공유하는 일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나라 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하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항상 고려를 해주는데 다른 우리가 저쪽에서 필요한 수혜국에서 필요한 것을 하려면 우리가 저쪽의 형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원자관계 관련 전문가라든가 또 학회를 하고 수혜국의 니드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퍼블릭 어웨어니스도 좀 좋고, 매스컴이라든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국제교육 같은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원조 같은 것은 교육성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훈련에 대한 어떤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교수라고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정책, 국제적 속으로 좀 중요성하다는 것은, 수혜국의 배정에 우리가 정말 아는 사람도 좋고, 우리가 이제 한 나라 우리가 좀 수혜 대상국이 만나서 보게 되면, 모르는 게 너무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한 나라별로 전문가를 구하려면 정말 구하기 힘들고, 두세 손가락을 정말 전문가, 그 나라에 좀 작성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무를 원조하기 전에 원조할 어떤 노하우를 좀 우리 나름대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센터가 지금 어디에 관련시켜 장품 친구 협동 중에 하나가 앞으로 좀 익스플로어 하려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상대로 하고 서로 배를 하든지 또 원조하든지 할 때 지역 사정과 나라의 어떤 이런 사정과 니드에 대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좀 스페셜리스트를 좀 기르는 그런 교육을 시켜줬을 때.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좀 하시고 할 때, 정책을 하려면 그런 올바른 좀 나리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게 무슨 아카이브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인 미국의 또 그런 패턴 파일이라든지 간주리포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지식은 다 미국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의 디들을 파악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연구해오는 그 어떤 지역 연구의 지식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런 페이를 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미국 사람들 뒷북치한다. 항상 뒷북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모르고 하는 일인데 그러나 말이 베이스 같은 게 취업하기 전에 우선 우리 대학과 우리 교육이라는 이런 데서 좀 어떻게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 선생님 준비를 좀 하시고 좋은 기술을 좀 있고 특히 대학이라는 학술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기관이 그런 거에 좀 이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좀 한번 볼수 있더라고. 두 번째로 70년, 80년대 제가 미국 원주 유럽 정책할 때 후진국에서 이제 수원국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거 미국 사람들 원조 주는 저 사람들 원조 주는 방법도 쓰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원조 주는 사무실 유지하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하는 데 선거하고 현지 로컬 컨디션에 맞게 좀 선거하고 정말 뭐가 잘 모르겠다. 감소리 계산해보면 다시 할 말이 있느냐 하는데 혹시 우리도 어떤 전체를 갖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선생님 말씀이 더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라든가 국가라든지 이런 정책이라든가 신문사에 보게 되면 원조를 주게 되면 우리도 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무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쓰레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원도 필요하니까 자원도 좀 장기적으로 가서 개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어떤 소사이티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어떤 원조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돈 내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외국에다 풀어가지고 돈 쓰게 하고 자기가 관여한 그런 나라에 상대방 맞아가지고 무슨 내보습니다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돈 주는 이런 식의 원조 관행 같은 게 이거를 해서 또는 잘못 배운 걸 원조 받을 때 잘못 배운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베풀어오는 이런 어떤 케이스 같은 걸 좀 우리가 다 발굴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과거에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이런 어떤 디딤돌과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어떻게 했으면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생들 사실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원조라는 게 이게 10년, 20년이 아니고 어떤 한 세대 바라보고 계속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겨울방학 때 무슨 돈을 좀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배우거나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새롭게 도서관에 어떤 공부한 거 한 레포트 하나 써내면 그게 우리 시켜야 되냐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옛날에 미국이 무슨 풀브라이트 해가지고 교육시킨다 한국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급빈자의 나라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에 자국을 쓰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좀 비약하게 정리하면 경북에서 첫 번째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제 느낌에는 저도 이제 경제학으로서 제가 사실 강릉대학교 가기 전에 한 17년 정도 KDI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KDI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제 느낌에는 80년대,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초까지 하버드 대학 HII 인터내셔널 디벨롭 하버드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에서 한국 경제를 말하자면 총수가 한 10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컴프레hen시브하게 연구를 했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국 경제의 HII가 했던 것은 한국이 잘하는, 성장하는 것을 그들도 자기들이 필요가 아니고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나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했었거든요. 이제는 뭐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어떤 총서를 한번 좀 만들었거든요. 이런 노력이 좀 다시 한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뭐 연구원분들이 한국 경제에 뭐 스페셜리스트 해가지고 예. G20 프로젝트 사무실하고 출신이고 예. K나라에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거든요. 예. 그랬던 일은 로컬 컨디션을 한다고 그러죠. 네. 우리가 그렇게 아주 방대한 그 작업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서울대학이든 뭐 국가 프로젝트든 뭐 이런 식으로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뭐 하나의 뭐 영역으로 가든지 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만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사실은 정치 발전, 사회 발전까지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또 중진국에서의 어떤 그 터모 이것도 우리가 좀 견디어서 올라가는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모던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식으로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 전문가들은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참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없고, 그동안은 사실은 지역 전문가라는 게 뭐 북미, 유럽, 중국, 일본, 요거에 국한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다른 지역을 해도 좀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베이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젊은이들은 그동안의 뭐 우리 세대는 참 사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같은 리더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남남 서로 나라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인도를 해서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는 이선이 당신네들이 살 길 아니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다양화된 전문을 지역에서 좀 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직 그 시스템이 참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사실 뭐 선교사든 뭐 상사 부재원이든 굉장히 의외로 보면 개발도상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에 또 소요소에. 근데 그 지식을 이렇게 모아서 쌓아놓는 이런 쉘브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사회 체계상.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뭐 전문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현재 있는 것도 잘 정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좀 잘 좀 이렇게 한다면 정책적으로나 지식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좀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종의 그 낭비도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지금 뭐 감사를 잘 못해서 그렇죠. 또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바람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무슨 프로젝트성, 테크니컬 코퍼레이션, 기술협력 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좋아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져 수혜를 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책 컨설팅 뭐 이런 거 개인이 가는 좀 그렇겠지만 집단으로 해서 회사에 이렇게 주면은 제가 러프 계산해 보니까 90% 정도 한국에서 쓰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한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로컬 컨설턴트를 최대한 활용 많이 하고 그쪽 사람들에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컨설팅 업무를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부정부패도 많이 있고 현지에서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이 온갖 걸 다 알아봐죠. 근데 그걸 좀 잘 추려서 좀 줘야 될 텐데 막 주고 그냥 사실은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어떤 토익하고 EDCF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또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또 우리나라의 의사 결정으로상 그걸 꾸물꾸물거리고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 지구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사진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실적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실적 올리는 에이드스가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보너스 미팅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초등교육을 위한 어떤 시설을 쓰자, 기술교육을 위한 기술을 쓰자 이러면 보너스 미팅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계층별로 대충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TF5는 이걸 좀 해라, 이쪽 지역에 이걸 해라, 그 다음에 독일의 제태제는 이걸 해라, 자이카는 이걸 해라 이러는데 한국은 사실은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가서 조그마한 걸 하나 맡아서
그걸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단아 취급을 많이 받고 또 우선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많고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사업 계획서를 짤 때 보면은 제 보기에는 뭐 결과 보고서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결과 보고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특히 처음에 그 사업 발굴을 하는 거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리포트를 보면요 우선 양으로 항상 차이가 나요. 저쪽은 이 호주 애들, 뭐 스웨덴 애들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리포트가 이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같은 결과 보고서 그냥 써도 될 만큼을 이렇게 놨는데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자료도 많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 줄도 모르고 발굴할 줄도 모르고 아직 굉장히 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참 여러 가지 면의 소진성을 변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어디 가보면 컴퓨터 우리 IT 쪽이 우리가 제일 강하다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상당히 최신의 모델이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후진국에 전달되는 걸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옛날 모델이 나옵니다. 그럼 뭐 우리보다 뭐 조금 IT랑 측면에서는 좀 뒤질 수 있는 뭐 스웨덴이다 네덜란드 이런 데들보다 더 옛날 모델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거 조금 갖고 있다 그냥 좀 내려오고 쌓아놓고 어디 가면 뭐 항상 별도처럼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걔네들도 자기 자체 내에서 분배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잘 안 되면 대학교 좋은 게 잘 안 되면 고등학교 보내고 체력을 받으면 이러면 좋은데 걔네들도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낭비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나라를 액수가 진짜 우리나라 ODA가 세계 전체 ODA 1%가 안 됩니다. 세계 전체 ODA 1%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조그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한 10나라 정도만 정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제일 못 사는 나라 10나라 정해가지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은 돈은 많지 않지만 제대로 ODA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또 그런 나라들이 most in need거든요. 그냥 제일 사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 10나라에게만 주면은 일국당 불출하는 지불하는 ODA 금액이 선진국과 비슷하게 맞아질 거라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훨씬 이렇게 많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서울발 보기가 참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안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돼서 저는 선생님의 의견을 다 공감을 갖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적은 X를 가지고 생색내는 그런 식보다는 그냥 조건 없는 no strings attached 된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정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하의 케이스라든지 다른 가능한 한국적인 장점 우리가 가진 아까 선생님 보타신 이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가 하려는 게 우리의 것을 소중한 것을 도움이 되게 앞으로 좀 내보내서 도와주는 그걸 하면 적은 X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관련하신 루안다의 전체 버켓의 한 방에 떨어뜨린 것과 루안다 지역의 어느 특정 에리아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한국이 잘하는 보낼 수 있는 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 지역 나라만 선정할 게 아니라 선정된 나라 안에서도 그 특수 로컬리티나 혹은 또 전문 영역 우리가 좀 많이 개발한 퍼블릭 헬스라든지 메디컬 케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과외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교육 저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언어가 그렇게
거기 선생님 말씀 중에 물론 경제학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이 그런 대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데 많은 인력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든 주재원이든 그 봉사하는 인원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돈 액수에 의한 aid assistance 프로그램 아닌 이 정말 원바디를 내보내는 우리 이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 지역 중심의 그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이제 그것을 좀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area specific, 그다음에 그 need specific 한 그리고 저 personnel 리소스를 보내는 이제 그 돈 액수를 떠난 그렇지만은 그 기본 정신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끈이 안 달린 순수한 도움 그런 방향은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뭐 반발하시는 게 아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제3세계에서 보기에는 참 이 부담 없이 그죠. 왜냐하면 큰 나라도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아픔을 겪고 왔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잘해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요즘 어떤 종교적 편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2만 명 정도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기독교계의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하기 원하고 이러는데 현장에서 나가서 일할 만큼의 준비가 많이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 일본 애들만 해도 또이 한국 애들 말하려고 역시 그 나라가 현장에 로컬의 필드 빌리지까지 내려가거든요. 우리는 참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봉사단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수도 주변에서 만들다가 일 있으면 한 번씩 갔다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내고 있는 게 그러다 제가 생각에는 아직은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더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막 교육만 가지고 현장에 가면 많이 다르거든요. 또 시스템도 있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청수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개국 돌아다니다가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옥스퍼드 대학 애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학부 애들. 그래서 물어보면은 얘들이 그 현장 실습을 꼭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 꽤 많이 있고 또 이 하버드 같은 데는 실제로 내가 한국의 여자의 재미 교포회를 아주 오지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예 명함을 하버드대학에서 파줬더라고요. 스튜던트 스칼라 이래가지고 하버드대학 무슨 과 사회학과인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서치 펀드를 줘가지고 2달 동안은 아주 아프리카 오지의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일지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돈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주니어 스카라를 기르는로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고 상당히 이건 좀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 동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학벌 좋고 장래가 정도가 유망한 사람들은 잘 지원 안 합니다. 잘 지원 안 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또 학자분들도 개발도상국 문제에 천착하면 좀 이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동안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선입견 이런 걸 좀 없앨 때만이 우리가 좀 진짜로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현장에 가서도 그 나라 수도에만 머물지 않고 그냥 나까지 할 수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소위 우리 영어는 테크니컬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인력 자원까지 포함해서 기술 협력이거든요. 근데 기술이라는 단식, 보케이션 트레이닝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가 우리에게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휴먼 리소스니까 그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비교적으로 돈이 좀 들고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체화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하면 붙잡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도 잘하고 생각도 훨씬 인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하게 해서 우리의 강점 분야가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쪽에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 거부감으로 되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세 가지 질문.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쪽으로. 저는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경제학부가 아니라서 이거는 뭐 제 어떤 의견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ODA가 국익 차원으로 가면은 되게 후진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 중장기적으로라도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이거 투자를 하고 뭐 기업 이미지 아니 국가 이미지 제고라든지 뭐 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이익을 어느 정도는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봤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런 것들마저도 굉장히 후진적이고 그 지원이 아예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원조가 낭비되고 또 전문가가 적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외교통상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도와줘도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ODA 비율을 그렇게 급속도로 늘리는 게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민간 차원에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럴 만한 국내 정서가 형성이 안 됐다든지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건 긍정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 예산의 0.1% 정도까지도 그 우산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까지도 국익과 연결시킨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는 면이죠. 그런 면에서 후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ODA 서클, 국제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서의 흐름은 유상에서 유상으로 타이거론에서 언타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그 추세인데 아직은 그 추세의 뒷부분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면에서 후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선진국에 옛날에 김기년 총장님 항상 주장하시듯이 착한 선자, 앞서 선자가 아니고 착한 면에서 앞서는 나라가 되자 이런 얘기를 소프트파워 대한민국이 힘으로써 소프트파워 될 수 있는 그러자는 의미의 선진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늘리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약속을 한 건데 국내적으로는 이게 국민적 공감을 사실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0.6% 못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지만 빨리 올려라 이러는데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2년 만에 3조 5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실 매니지하기 힘든 겁니다. 돈을 그냥 공중에서 거시경제학 책에 보면 머니레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페이퍼폰으로 확 뿌려버리면 그런 거 쓰기 쉽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 관리해가면서 하기에는 그것도 참 굉장히 우리가 많고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저항도 심할 것 같아서 저도 그거 상당히 실현하기 쉽지 않은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좀 우리가 빨리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1조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면 1조 15,000만 원 이러면요. 대략 여러분들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4,000원 정도를 드리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좋은 커피숍에 가서 먹는 거를 그거를 한 달에 4,000원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커피 한 잔씩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담인데 나눠서 생각하면 저항이 없어요. 근데 뭉쳐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지금 뭐 4대강 사업에 들어가면 매출값 이런데 뭐 이런 건 뭐 할 말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의 협력과는 굉장히 창의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면 정부 대 정부로 나가거든요. 이제 정부 대 정부로 나가서. 근데 우리 정부가 어떤 걸 막아서 직접 받든지 아니면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컴퍼니 통해서 내가 대충 90% 정도 한국에 10% 그쪽으로 떨어지고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비싸게 조달해가지고 그 나라 생생내고 주거든요. 그 사이에서 누수가 굉장합니다. 그 나라 자체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고 돈 준다. 그럼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밑에 바닥까지 바로 그 우리가 원했던 효과가 내려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민사회 자체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ODA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아까 5%밖에 시민사회를 통해서 배출 안 되고 있거든요. 5%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민사회들이 훨씬 플렉시블하고 훨씬 타임리하고 또 훨씬 개별 수요에 맞게 줄 수 있는 조직입니다. 훨씬 자유롭게.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면은 뭐 그들의 니드에 맞게, 로컬 니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잘게 부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딱딱 주면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그럼 시민사회 자체가 그럼 굉장히 efficient하고 굉장히 capable 하느냐? 이 퀘스천 마크가 한참 답니다. 시민사회 자체도 우리가 평가를 무지하게 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우리나라 그 해외 원조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민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개발 NGO 단체예요. 개발에 관여하는 그 협회가 해외 원조단체 협의회거든요. 거기는 프로젝트 심사를 몇 번 가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도덕적 계기가 발견됩니다. 정말 뭐 지금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막 가족들끼리 막 다 직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네들 월급으로 다 쓰고 이러면서 고아원 운영하는데 돈 받아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게 뭐 굉장히 많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더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막 노래 부르고 사진 찍고 막 광고 연출하는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사회를 뭐 조그만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시민사회의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쪽은 모르는데 개발 NGO 쪽은 이게 트랜스페런트하지 못합니다. 또 이 안에서 의사결정 수반이 굉장히 지금 개발 NGO 하시는 분들이 장하시는 분들이요.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연세 많고도 그 경력을 가지고 잘하고 욕심없이 하면 좋은데 뭐 제가 연세 많은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조금 사실은 지금 현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독선적으로 자기 거로 생각하고 막 십몇 년 동안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여러 명의 그 개발인들이 그 사업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괜찮은 사업입니다. 왜냐면 내 돈 안 들이고 자본 없어도 할 수 있고 잘하게 도달하면은 굉장히 돈도 모으고 박수가 나요. 거기서 많지 않지만 월급 받을 수 있고 뭐 현장 감리하러 다닌다고 세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서 존중받아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현직에 있을 때 별로 그렇게 특출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이쪽 개발 엔지오 쪽에 넘어와서 막 굉장히 몸이 힘들고 굉장히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생의 제2막 멋있게 살고 잘하시고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걸 내가 나부라진 않는데 조금은 관료화되어 있고 막 그 내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물어보면 정말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1인 회사입니다. 1인 회사.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NGO 단체는 훨씬 민주적이고 훨씬 못해야 할 것 같은데 더 경직되어 있는 NGO도 많아요. 그래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나는 항상 원칙은 오케이. 그런데 강론으로는 무지하게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공공조직은 사실은 이게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규범이 있고 법도 있고 이래서 뭔가 어느 정도로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 민간 조직이나 이런 조직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하는 걸 제일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평균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패션 마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나는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면 정말 안타깝다. 속으로 좀 꼭 짧은 질문 하나 마지막 해주시죠. 예, 하나 남아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여기 보건대학원에 제가 회의가 있어서 지난주에 갔다가 이거 보고 왔는데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저희 병원 해외 진출팀이라는 그 팀에서 그 연구원을 맡고 있는데요. 비슷한 이 OD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해외에 병원을 이제 진출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사업을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제 저희 전문 그 복지부 산하의 출연 기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나라가 그렇게 급속하게 그 원조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이 사실은 시작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복지부 쪽에서 이 보건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하려고 전문가 그룹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실은 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그 OD 자금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국익 실현의 수단으로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쪼개서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에 실현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그 중간쯤에 어딘가 우리가 정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 내용이 국익시단에 제가 이제 있는 것도 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ODA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병원이 진출하게 되면 우리 민간병원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위에서 요구하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의료 장비로 나갈 수 있고 의약품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묶은 패키지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원조가 그렇게 선진화되지 않았고 이제는 중간 단계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랑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일본이나 중국은 더 심하게 사실은 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아프리카를 완전히 제패하면서 자원 외교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에서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비슷한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중간쯤에 서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국익 실현의 수단을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민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반대 그 시민사회나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또 개인의 이익을 수련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중간쯤에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뭐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논리가 없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떤 단기적인 이익,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챙기는 건 그렇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은 OECD 이 세크러터리 저널 매니징 디렉터가 뭐 대학원도 늘 강조하는 이겁니다. 그 ODA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우리 온 인류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뭐냐면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무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골고루 나눠 잘 살게 될 때 평화도 오고 또 행복한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우리만 혹은 너무 직접적으로 이런 거는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잖아. 저도 내가 주장은 그렇게 하되 현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제가 전화 이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적어도 예산 확보할 때는 이걸로 인해서 국내 산업 활성화가 얼마이고 뭐 젊은이들 왜 취직시킬 수 있고 뭐 얼마나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때문에 예산 확보는 안 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항상 세상이 만들어가듯이 트레이드 오프를 적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트로 퀄리티 메이킹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장시간 황 선생님 좋은 발표해 주시고 또 Q&A까지 잘 맞춰주시고 좋은 말씀도 저희가 해야 될 연결하고 가야 될 고민해야 되는 점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OD에 관련해서 저희 아시아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워크숍 시리즈를 진행할 것이고 이후에도 선생님들도 한번 모셔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기본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교우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현장용 그런 얘기를 더 말씀하시고 싶은 그렇지만 저희가 좀 그런 거좀 다른 식으로 좀 유지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좋은 경험 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워크숍은 이 정도 마치고요. 혹시 또 이후에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꼭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